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 이진우입니다. 벌써 2분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간전망대에 함께해 주실 저희 주간전망대의 그야말로 버팀목 두 분이시죠. IBK 연금보험의 정권운용부장으로 계신 박정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츠증권 윤여선 파트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라이브에는 두 분 더 처음이십니다. 그죠? 네,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네, 떨리네요, 좀. 가끔씩 우리 예전 그 녹화할 때는 우리 박 박사님 막 지르다가 편집도 가능하고 했는데 네. 오늘 한번 또 맹활약을 기대해 드립니다. 오늘 뭐 아무 말 해도 다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기 어떻게 보면 뭐 지난 1분기 내내 그랬다고도 할 수 있고 지난 3월에 유난히 금융시장이 이제 미국채 수익률에 등락에 굉장히 민감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다가 어제 이제 딱 4월 1일, 4월 2분기 첫 거래를 하고 오늘까지 연장되어서 뭔가 시장 흐름이 보이면은 조금 판단이 쉬울 텐데 미국은 이제 오늘 선금요일이라고 장이 안 열리고 아마 유럽은 월요일까지도 대체로 놀지 않나요? 부활절 때? 네, 아마 부활절 그런 휴가라고 시기.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일부에서는 두 분 모시고 이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자. 윤 파트장님. 네네. 지금 우리가 1.77도 봤습니다. 미국채 10년물. FOMC 직전이죠. 그죠? 네. 그렇게 됐는데 자, 지금 금융시장에 있어서 미국채 10년물의 의미라 할까요? 아니면 그 위상이라 할까? 그 네. 중요성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미국 채권 시장 내에서도 지표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지표라는 게 뭐냐면은 뭐 만기가 채권이 다양하게 발행되죠. 네네. 뭐 짧은 거는 3개월짜리부터 시작해서 30년짜리까지도 미국에선 발행이 되는데 거기서 대장이죠. 계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가장 많은 발행을 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그 돈을 빌렸을 때 네. 그때 10년짜리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지표물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주고 있고요. 네. 그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무위험 수익률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성은 뭐 길게 얘기 안 드려도 다들 인정하실 텐데 네. 그 정부에 한 10년 정도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정도 수익률을 받아야 된다라고 네. 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리스크 프리 그 기준 하에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올 때 위험값 하나도 안 들이고 요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자산들의 가치들 뭐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PR의 역수를 우리 또 주가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걔랑 이제 또 이 금리의 차이가 좁혀져 오면은 이거 주식은 위험한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데 이건 전혀 크게 손실을 끝까지 들고 가면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상품을 투자했을 때 리스크 프리가 올라오는 건 신경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1분기에 미국 금리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위험 하나도 안 들이고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상품이 점점 매력도가 올라가는데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작년보다는 투자할 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박 박사님. 네. 시장에 어느 정도 난리가 났습니까? 지금 이렇게 채권 관련 시황을 보면은 뭐 거기 뭐 장난 아닌 것 같던데. 채권 시장에서요, 아니면 주식 시장 포함해서? 뭐 우선 채권 시장. 그러니까 사실 뭐 금리가 음. 상승하는 거는 뭐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네. 항상 가파르게 뭐든지 움직이게 되면 네. 이제 충격을 주겠죠. 미국채 10년 금리가 아마 올해 연초 이후로만 거의 한 80bp, 90bp 정도 올랐을 거예요. 연초에 제 기억으로 미국채 10년이 1%가 채 안 됐거든요. 맞습니다. 한 0.9 정도였다가 한때 1.77까지 갔으니까 한 80bp 정도가 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제 급등을 한 거고. 작년 제 기억에는 가을부터 뭐 여름부터 0.6, 0.5가 0.5, 네, 0.6에서 한참 놀았잖아. 그렇죠. 네, 그랬죠. 그러니까 바닥이 아마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0.5 정도가 바닥이었고 작년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올해 연초 이후에 금리 상승 속도가 이제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사실은 채권을 운용하는 분 입장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 이른바 자본 그 캐피탈 로스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처럼 채권 운용을 많이 하는 데들은
평가 손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상당히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타격을 좀 받았던 게 사실이고 주식 시장도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손실이지만 네. 아직 채권을 안 산 사람한테는 이제는 채권을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가격 부담이 있는데 채권 금리가 상승해서 이제 채권의 가격 메리트가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네. 이른바 이제 주식이랑 채권을 동시에 거래하는 이 포트폴리오 그 투자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을 조금 바꿔 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레벨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 상승을 우리가 지금 계속 1분기 내내 얘기해 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첨언을 좀 드리면 네. 올해만 미국채 10년을 투자하신 분은 네. 한 분기 동안 네. 마이너스 7%입니다. 채권을 사서 아니 무슨 채권을 사서 마이너스 7%씩 이거 뭐 주식을 투자해도 그렇게 손실 보면은 가슴이 아플 텐데 평가 손이긴 하지만 평가손이긴 예, 하지만 이게 뭐 만기 끝까지 들고 가서 10년 동안 보유한다고 하면 뭐 현재 올해 0.9% 이자를 받기로 하신 분은 그냥 매년 0.9%씩 이자 받고 끝내면 됩니다, 사실은. 사실 예, 올해 초에 투자하신 분. 하지만 네. 그게 1.7까지 올라오면서 가격적으로는 그 10년 지금 사면 1.7%씩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아까 얘기했던 80bp만큼은 10년치 해가지고 그만큼은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회비용으로 손실을 보니까 그것만큼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채권 투자가 한 분기에 마이너스 이 정도 손실을 기록한 건 제가 알기로 80년대 이후에 네. 손꼽을 정도거든요. 테이퍼 턴트럼 때보다도 이번 국면이 충격이 더 컸어요. 일각에서는 거의 뭐 옛날 1980년대 그 폴 볼커 이래 맞습니다. 그때 이제- 딱 그때 딱 그때 오일 쇼크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막 난리 났을 때 음.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이 뭐 미국 금리가 막 20% 내외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한 분기 손실 봤던 수준 이후로 아하. 최대 손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또 공부할게요. 아 이거 저는 여전히 철인이니까. 자 보면 이래요. 왜 미국채 수익률이 오르냐? 자 네. 이제 용어상의 혼선은 우리가 인정하고 갑시다. 자꾸 왜 금리가 오르냐? 뭐 이러기도 하는데 금리라기보다도 이제 채권 가격.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오르는. 그래서 뭐 엄밀히 말하면 시장 금리인데 자 금리가 왜 오르냐? 뭐 수익률 하기가 힘드니까 금리가 왜 오르냐? 첫째 다들 설명하기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약간 겁이 나서 이래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더 전문적인 시황에 들어가면은 턴 프리미엄이 커지고 있대요. 뭐 요 세 개 중에 하나씩 가볼게요. 네. 경기가 좋아지면은 금리가 오른다. 그 두 분이 따로따로 이제 한 분씩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거 알아듣기 쉽게. 경기 좋으면 금리가 왜 올라요? 경기 좋은 금리 오르는 이유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 드리면 음. 아까 경기 좋은 걸 우리는 제일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죠? GDP 같은 걸로 이제 뭐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소득을 이만큼 벌 수 있는데 미국이 네. 올해 얼마를 번다고 그러죠? 네. 미국의 성장으로 한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쏟아부어서 6% 7% 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경제가 합리적인 경제인 사람들은 그 6, 7%의 기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돈을 땡겨 그 6, 7%라는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이상을 벌려고 하면 많이들 돈을 더 땡겨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돈을 빌리려는 힘도 많을 거고 미국 정부도 사실은 그 성장을 위해서 지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또 돈을 많이 빌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그거에 맞는 기대 수익률로 네. 벌 수 있는 기대만큼의 금리는 따라 올라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후행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또 연결이 되면서 물가 가치, 그러니까 물가라는 건 그 실질 가치를 보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물가 3% 올라가는데 금리 3%도 못 받아버리면 물가 상승률도 못 쫓아가는 그 채권의 상품 돈 넣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개념으로 예전에도 제가 인포맥스에 네, 한번 네. 자주 얘기 드렸는데 여전히 미국 실질금리 마이너스지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상당 부분 지금 경기 좋아지는 만큼 소득이 올라가는 수준만큼의 그 기대에 맞춰서 코스트인 금리 빌리는 사람한테 코스트인 금리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 경기 좋아지면 당연히 돈 오케이. 쓰려는 힘도 세지고 좋습니다.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1번 해결됐고 여기에 뭐 추가 설명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뭐 우리 박정현 박사님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왜 금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구매력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 이자를 주는 그 특판 상품 예금이 있다고 쳐보세요. 요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0만 원을 맡기면 1년 뒤에 110만 원을 돌려줘요.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짜리 냉장고가 1년 뒤에 110만 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0만 원 맡겨서 1년 뒤에 110만 원 받아도 구매력 기준으로는 결국은 냉장고 한 대를 할 수 있는 거는 똑같거든요. 똑같네.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구매력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이제 실질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명목 금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금리이고 네. 실질 금리, 실질 이자율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방금 10%짜리 특판 예금해도 물가가 10% 올라보면 이거 이자 없네. 그렇죠. 이자가 빵 퍼센트 있는 실질적인 거죠. 금리는 없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향후에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들게 된다면 네. 적어도 예상되는 물가 상승부보다는 금리를 더 많이 받아야 예. 실제 구매력에 보존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미 연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 예. 이러면서 물가 목표 수준이 2%인데 과거에 2%를 믿던 적이 많았으니 앞으로 물가가 2%를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대응하지 않을 거야. 좀 지켜볼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3월 FMC 때 보게 되면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2%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로 뭐 이게 계속해서 물가가 2%를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는 물가가 2%대 나올 수 있겠네. 그런데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여전히 1.6%대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 이자율 개념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채권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하기 채권을 사냐. 글쎄. 금리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채권을 사야 된다고 한다면 물가 상승분만큼은 적어도 보상해주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든지. 그렇지. 그랬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한 상승 기대가 생기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다. 그러면 저 터키의 그 실질적인 중앙은행 총재를 할 수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 그 양반은 왜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런 소리 하는 것 같던데? 뭐 일단은 경기 부양적인 측면에서 그 터키는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선진국이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까지도 그렇긴 할 텐데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금리가 경기의 방향에 쫓아서 움직이거든요.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내가 당장 미국의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6% 정도 된다고 하면 2%, 3%라고 자금을 빌려 땡겨 써도 그것만큼 국가에 그 국가 경제에 투자했을 때 그 나라가 버는 만큼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간다면 그거에 맞춰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머징은 다릅니다. 이머징은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고성장의 그 기회는 있지만 안전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왜?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은 경기와 금리의 방향성이 일반적으로 역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 자산 취급받는 거죠. 원래 채권은 안전 자산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터키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 그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그쪽은 경기가 나쁠 때 금리가 치솟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 좋을 때 금리 올라가잖아요. 터키나 저쪽에 뭐 브라질이나 우리 대표적인 이머징 국가들은 우리가 돈 빌려줬을 때 얘네들한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을 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을 그만큼 여기 회사채 같은 것도 망할 기업 같은데 돈을 빌려주려고 하면 이자를 훨씬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EM 국가들은 금리와 경기의 방향성이 역으로 가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바는 우리가 그만큼 안정적인 경제 상태가 되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유발돼도 우리는 금리를 낮춰서 좀 더 경기 부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 그러니까 원래는 이머징들은 경기 좋을 때 금리가 떨어져요. 니네들한테 돈 빌려줘도 안 뛰겠구나. 워낙 고금리 국가들이라. 그런 데는 그래서 터키가 최근에 리라화 가치도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마음이야. 더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적으로 가고 싶겠지만 터키 중앙은행은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인상했다고 그냥 잘렸잖아. 통화 가치를 강화해야 되니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외환이 자꾸 유출되고 그 인플레이션이 유발. 근데 어쨌든 그 이머징 국가들의 서름이기는 하죠. 최근에 또 달러까지 강해지면서 그런 부담들이 생겨서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됐고 요 세 번째 아까 턴 프리미엄은 두 분 다 설명을 각각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이걸 박 부장님 먼저 하시죠. 그럼 우리 그래요. 박 부장님 먼저 한번. 텀 프리미엄 뭐요? 요건 머리 약간 아프던데. 네. 그 텀 프리미엄 하면은 이제 금리의 기간 구조 또 이제 수익률 곡선 뭐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오늘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강의하는 그런 느낌이 되네요. 아니 이거 네. 채권은 어려우니까? 우리 좀 채권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제가 일단 먼저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대부분 채권 얘기하면은 이제 발행자가 국채를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국채라 하더라도 만기 수준에 따라서 금리 레벨이 다르지 않겠어요? 만기가 짧으면 낮고 만기가 길수록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야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지인들에게 1년 돈 빌려주는 금리랑 예를 들면 뭐 한 3년 돈 빌려주는 금리랑 다르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길게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금을 돌려받을 위험성이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기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 레벨이 높아요. 네. 그래서 뭐 1년짜리 금리가 뭐 예를 들면 1%면 뭐 2년짜리 금리는 뭐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만기별로 금리를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그 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그게 수익률 하나의 곡선이잖아. 곡선이 나오는데 네. 요걸 우리가 수익률 곡선, 네. 일드 커브 뭐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일드 커브에서 보여주는 각 만기별 금리를 우리가 금리의 기간 구조, 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기가 길수록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그거를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해서 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네, 그렇게 이해하셨죠? 이해했고. 예. 그다음에 우리 뭐 대충 알아듣겠어요. 아, 예, 예. 그럼 혹시 윤 파트장님은 텀 프리미엄을 다르게 어떻게 뭐 좀 더 저는 뭐 매크로적인 상황으로 얘기하면 방금 얘기하셨던 건 이제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이제 텀 프리미엄의 이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건데 거기 들어가는 변수들이 아까 얘기했던 네. 성장, 물가, 10년짜리 채권 사야 되는데 10년 뒤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또 이제 요즘처럼 바이든 행정부처럼 저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 들이부어가면서 채권 그렇죠.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네. 저 채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하. 그래서 이 텀 프리미엄 안에서도 또 요인 분석을 해보면 성장 동력 요인, 인플레이션 동력 요인, 그다음 방금 얘기했던 수급 요인,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또 주는 요인. 그거를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요즘에 그 텀 프리미엄을 분해하는 연준의 모델이 있습니다. 아, 예. DKW 모델이라고 그 모델을 만든 저자들의 이름을 그 이니셜을 따서 만든 건데 그 안에 방금 얘기했던 그 교재들만큼의 기대치로 미래의 금리는 앞으로 향후의 추세적인 성장성과 인플레이션 가치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기간 프리미엄이 특히나 많이 들어가는 게 이 수급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들 측정 잘 안 되는 건 다 거기다 넣어버려요. 아, 명확하게 그렇게 잘 모르겠으면 예, 그거 잘 다 모르겠으면 이건 다 그 기간 아까 텀 프리미엄의 그 수급적인 요인들을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사실은 텀 프리미엄이 불과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 되었어요. 거기 장단기 역전이면 텀 프리미엄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흔히 꼭, 얘기하는 장단기금 차랑은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아, 그래서 나 채권은 어렵다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셔서 자꾸 이걸 치시는데. 예. 아니 그냥 심플하게 지금 현재 단기채와 장기채의 차이를 가지고 보는 건 우리 그 수익률 곡선하고 장단기금 차인데 텀 프리미엄은 그 안에 여기 요 단기금리끼리 요 만기끼리 요 차이 예. 그 각각 존재하잖아요. 네. 그걸 떼가지고 요 기대 수익률 10년치 딱딱딱딱 붙여서 땡겨놓으면 10년 뒤에 지금 10년짜리 금리는 얼마 정도 나오지? 그 값을 추정하게 됩니다. 아까 아하, 그래서 그 성장성이나 인플레이션은 조금 말이 어렵지만 지금 당장의 금리가 아니에요. 아. 미래 1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뽑아내는 겁니다. 10년 뒤에 일반적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하면 장기 금리에 대한 그 텀 프리미엄이 더 높아져서 이자 수익을 지금보다 더 많이 챙길 수 있다라고 텀 프리미엄이 나와야 되는데 요 앞에 코로나 국면 전부터 해가지고 무역 분쟁할 때 텀 프리미엄이 이미 마이너스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 미래 성장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다 깎아 먹어가지고 그 텀 프리미엄이 워낙 이 단기 요 차이 선도 금리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온 이 금리 가지고 10년치를 땡겨놓고 봤더니 10년 뒤의 금리가 지금 금리보다 높을 것 같지 않아. 그 얘기는 텀 프리미엄이 너무 낮은 거는 경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네. 미래에 대한 좀 금리 가치를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장단기 금리 차하고 텀 프리미엄은 약간 또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야, 벌써 20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본론도 못 들어가고 너무 지금도 너무 이론적인 걸 아니. 네. 나 이론적인 거는 오늘까지로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체린이 탈피할 건데 그거는 저기 윤 파트장님 말씀하신 김에 가끔씩 시황 보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을 텐데 옛날에 드라기 총재 시절에 좋아하던데 5년 인플레이션 이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또? 아, 오늘 진짜 이론적인 거 많이 하시네요. 아니 좀 궁금하던 거 평소에. 그러니까 물가채도 지금 당장 발행해서 2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가 존재하는데 물가채가 네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기대 가격들을 가지고 2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를 찍어서 합니다. 그게 걔네들은 마이너스 금리 때에서 뭐 잘 유지되는데 방금 그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5이어가 나옵니다. 글쎄 가끔씩 나오더라고. OY 해가지고. 예. 그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뭐 5년 뒤에 5년짜리는 어떻게 될까? 5년 뒤에? 아까 얘기했던 그 5년 뒤에 5년 만기짜리.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걸 또 이 마켓 플레이어들은 지금 가격들은 지금 정보만 가지고 다 녹여서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5년 뒤에 지금 현재 아까 선도금리 턴프리미엄 추정하듯이 인플레이션 기대들도 그 티프 채권의 턴프리미엄 가지고 또 뽑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 그 선도금리를 뽑아내서 5년 뒤에 5년짜리 물가채는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지금의 이 기간 구조 이 차이만큼 선도금리 차이만큼을 5년치 뽑아냈을 때 5년 뒤에 5년짜리 물가채는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미래의 물가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그 5이어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거래를 겁니다. 한다. 그래서 걔를 중장기 인플레 기대라고 합니다. 뭐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허무해지는 게 네. 며칠 전에 1.75% 올라갔다고 이거 2% 언제 갈지 몰라 하다가 이게 또 1.7% 밑으로 내려오니까 또 일각에서는 야 이제 금리 국채 수익률 상승세 끝났어 이 하기도 하는 하루 앞을 못 내다보는 사람들이 뭘 5년 후를 내다봐요. 좀 허무하긴 하네. 아, 채권 시장은 그렇게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아니요,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약간 방송 컨셉이 왜 채권에 무슨 이렇게 뭐 안 좋은 감정 있으십니까? 아니 좀 보면 평소에 채권 시장 사람들은 잘난 척을 해.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리가 잘 아니고. 못 알아들을 얘기를 막 끄집어내면서.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에 반영돼 있는 기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뒤에 5년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일 거냐 그 부분들이 이제 이 수익률 곡선 또 이 물가운동 국채의 커브에 녹아져 있다 이제 이런 거지. 그거를 우리가 예측해서 뭐 그게 현실화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대로 되지는 네. 않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9시 23분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어우. 궁금한 질문. 네. 언제 1.5 가냐, 언제 1.75 가냐 하다가 다 봐버렸어요. 그것도 네. 1분기 내에. 자 그러면 플레이어로서 지금 이제 급하게 왔으니까 이 정도에서 좀 쉬었다가 조정 좀 받다가 더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아유 뭐 됐지 뭐예요. 어느 쪽이에요? 일단은 가파른 상승세는 조금은 이제 진정됐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벌써 이제 시장 금리가 고점을 보고 이제는 하락 추세로 다시 접어들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좀 이른 것 같다. 아직은 추가 상승의 여지는 좀 남아 있어 보인다. 윤 파트장님 라는 게 저는 그렇게 보세요? 생각이에요.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 드릴게요. 아까 얘기드렸던 채권의 제일 중요한 건 그 10년치 미래 가치도 뽑아내는 이 채권 시장은 뭘 중요시해야 되냐면 올해 지금도 아직도 미국의 올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의 상향 조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지금 금리가 언제쯤 오르는 그러니까 상단이 어딘가는 이제 궁금하지도 않고 언제 이제 이 오르는 게 지금 숨고르기 국면 들어온 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요즘에 자료에도 쓰고 있지만 네. 중요한 건 최소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경제와 물가에 대한 기대, 이 기대가 올라가는 거라도 일단 멈춰줘야 돼요. 그거 확인할 때까지는 채권 시장은 안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제도 뭐 바이든 행정부가 또 이제 다 올해 내에 1조 9천억 달러의 코비드 관련된 아메리칸 리스크 플랜이라는 걸 했는데 또 어저께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 해가지고 10년치 인프라 투자를 뭐 어떻게 하고 고용을 창출. 아직까지 채권 시장에 또 그 미래에 대한 재정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들이 남아 있고 하반기에 또 큰 산이 있잖아요. 뭐요? 연준이 지금은 나는 우리 시장 편이야 지금은 많이 도와줄게 하고 있지만
마구 맨날 그렇게 곡간을 열어서 퍼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진짜 좋아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마켓은 그걸 제일 의심하고 있고 최소한 연내에 실제 시행까지는 아니겠지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우리 또 예전에 한번 경기를 일으킨 적이 있잖아요. 그 상까지 넘어야 되는데 채권 시장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월 1,200억 달러씩 사주는 걸 그거 줄여나가는 테이퍼링. 그것도 이제 하반기 이 페이스면은 이제 말은 해야죠. 그리고 내년쯤에 이제 진짜로 이제 좀 줄여보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그 금리 지금 2021년인데 내년 후내년까지도 금리는 안 올리게 하는 거는 두 분 다 믿으시는 거예요? 그 연준의 그 점도표 내지는 그 파월 의장의 그 자신만만한 발언을 두 분은 다 믿으셔? 아니 사실 그 중앙은행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예. 물론 그러니까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게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올릴 게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주어진 정보로 전망을 해보면 2023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려도 괜찮을 환경일 거야라는 게 지금 현재 입장인 거고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진짜 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현재 이 연준이 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에 자꾸 다독이냐면 지금 2, 4분기 자체는 좀 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기저효과 때문에 좀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예요. 네. 근데 2, 4분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물가 지표가 조금 하향 안정화 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숫자 노름상에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은 그 뒤를 보고 지금은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지만 하반기 가게 되면 물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도 완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23년까지는 우리가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겠습니다라는 게 현재 스탠스인데 그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말씀 뭐,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저 그놈의 인플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분 다 채권 전문가신데 금리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거나 숨고르기 조정은 거칠 수 있어도 이게 언제 다시 휙휙 날아갈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큰 인플레이션 논쟁. 그 잘났다는 예? 잘나기로는 뭐 누구한테도 안 뒤지는 레리 서머스를 갖다가 지금 보니까 크루그만하고 스티글리츠 두 양반이 쟤는 노벨상 못 받았고 우리는 노벨상 받았어 이러면서 둘이 아주 협공을 하던데 서머스 저 뭔 소리 하는지 지가 뭐 서머스 옆에 블랑샤르라고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쪽에 또 그 서머스 쪽에는 또 블랑샤르가 우군을 하는데 이 크루그만하고 스티글리츠 항상 기사에 보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빛나는 노벨상 둘이밖에 안 받았나. anyway 막 그렇게 까던데. 자, 이렇게 석학들 사이에서도 인플레이션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인플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런 시기면은 어제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합계요까지도 했는데도 유가가 장중에 생 난리를 친 끝에 3% 넘게 뛰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뉴스 헤드라인만 봐갖고는 이거는 유가 빠져야겠네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산하겠다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 원유 쇼 쳤던 선수들을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시장이더라고. 이런 와중에 그러면은 인플레가 안 생기겠어요? 지금 원자재 뛰는 거나 지금 무슨 뭐 중국산도 갈수록 비싸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지금 그리고 2조 2,500억 달러 맞죠? 어제 발표했다. 예, 그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요. 자, 인프라 뭐 도로를 하든 항만을 하든 뭐 지하철을 새로 깔든 뭐 시멘트부터 시작해서 5만 개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인플레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 채권쟁이다 보니까 사실은 레리 여기도 서머- 채권제인데 네, 그래도 아닌가? 요즘에 요즘 종합 주식도 하잖아요. 종합금융인이시죠. 종합금융위. 예, 근데 저는 그래도 채권 쪽에 좀 바이어스가 네. 많은 사람 입장에서 아까 미국 금리 기준으로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연내 2% 정도는 볼 수 있다. 뭐 이런 콜들이 다들 뭐 이제 다들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뭐그 네. 정도까지는 저도 인정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속성에 대해서 또 글로벌 운영사 중에 잘 나가는 핑코라고 하는 애들이 예. 좀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인플레이션 헤드 페이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헤드 페이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인플레이션이 눈앞에서 막 이래가지고 쪼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야 그 공포에 더 경색이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아주 위협적으로 계속 지속적이진 않아요. 핑코 입장에서 보면 방금 저의 질문도 그거네요. 그 그렇죠. 페이크에 속아가지고 막 쫄고 있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크루그만 쪽의 의견에 가까운 건데 저도 사실 그쪽에 좀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실물 경제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네.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하지만 일부 이제 실물 쪽에 인프라 투자는 아니 사실은 GDP에 지금 미국 행정부가 지금 저렇게 쏟아 넣은 돈의 양은 GDP에 작년 12월 달에 9천억, 1월 달에 1조 9천억, 이번에 2조 2,500억, 뭐 3조 달러 정도 하는데 그건 10년에 나누니까 1년 뭐 연 단위로 하면 3, 4천억 해가지고 3조 달러가 넘는 돈이면 미국 GDP의 몇 프로인지 아세요? 15%가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올해 처발라가지고 6%대 성장 만드는 겁니다. 쳐발라가지고. 그럼요. 표현을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자극적으로 정책을 펼친 적이 없는데 전쟁 이후로. 네. 그래서 미국의 M2 증가율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유동성 증가율. 네 맞아요. 그건 전쟁 수준이에요. 저- 그러면 화폐적 현상으로라도 인플레가 나오지 않겠냐. 글쎄. 근데 80년대 이후에 M2 증가율하고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는 엄청 깨졌어요. 80년대 이후? 네. 왜 그러느냐. 이 금융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요즘에 인플레가 안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지금 전 세계 시총이 순수하게 작년 3월달 바텀이 아니라요. 작년 연초 대비해서 코로나 이전부터 대비해서도 60% 늘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100조 달러가 넘어가요 지금. 그 돈 다 어디서 났습니까? 그 시총 60% 올리는데 돈 다 밑에 깔리는 그 돈 다 어디서? 비트코인 7배 올라갔죠. 7배, 8배. 그 1조 달러, 2조 달러가 되는 그 암호화폐 시장 돈 어디서 났습니까? 미국 부동산 가격 전년 대비 지금 10% 올라갑니다. 그 거대한 그 미국 부동산 시장이 10% 올랐으면 도대체 시총이 얼마나인겨?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정부가 풀어주는 돈들이 그 자산 시장에 다 묶입니다. 네. 묶인다는 표현을 쓰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해서 돈 벌었잖아. 기분 좋아서 지금 자동차도 지금 야 살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지금 안 나온다더라. 지금 뭐 대기가 이렇게 길다는데. 일부 낙수 효과나 웰스 이펙트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 미국 전 세계 부의 10%를 미국 상위 50인이 갖고 있어요. 그래. 예, 네. 뭐 동학개미들이나 지금 뭐 미국의 로빈후드도 돈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더 벌어가지고 쓰는 소비력은 지금 그 자산시장 늘어나는 그 거기에 묶인 유동성에 비하면 그 저는 약간 크루그먼이나 스티글리츠와 같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 많은 돈들이 어디 갔냐. 자산시장에서 에셋 인플레는 충분히 일으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물 경제 쪽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정말 우리 일자리들 우리 임금을 올려줄 정도로 그렇게 경제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느냐.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윤여삼 파트장님은 저 노벨상 수상에 빛나는 두 분의 그 이제 가까우셔. 네, 저는 한번 거기에 서머스 쪽에 한번 변호를 한번 해주실 생각 없으시요? 아니 이게 자리 배치가 이렇게 돼서인지 몰라도 우리 윤 파트장이 초대 손님 같고 전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무슨 말을 원래 이 못하겠네. 자리가 보조 MC 자리예요. 그러게요. 네, 예. 우리 라이브에서는 보조 MC도 한마디 해도 좋습니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 보게 되면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 하면 그렇다고 해서 비가 오는 건 아니죠. 네. 일기예보는. 네.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인플레가 온다 라는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인플레가 실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맞아요. 예. 네. 이게 이 금융시장을 예측하는 거하고 이 날씨를 예측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만한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는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돈의 가치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찍어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역대 어느 때보다도 이번처럼 이렇게 막대한 돈을 퍼부었던 적이 없었고 또 역대 어느 때보다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서 이렇게 호의적인 때가 없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안 생겨서 죽겠다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기필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저는 그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는 뭐 2% 이하는 인플레 아니야. 누구는 2% 이상은 인플레야. 뭐 이렇게 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은 이미 돈이 많이 풀렸고 돈의 가치가 그래서 많이 떨어졌고 근데 지금 그거는 자산 가격에만 좀 집중화되어 있죠. 네. 최근에 뭐 가상화폐 오르는 거 보면은 진짜 매우 장난 겁이 날 아니에요. 정도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 얘기한다면 그게 이제 실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징후가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임금 인상입니다. 임금 인상. 우리나라에서 요즘 보면 각 기업체마다 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고 실제로 재계에서 임금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만의 문제일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걸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임금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고착화를 상당히 유발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통화량을 많이 풀고 금융시장이 상당히 주가가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연결해가지고 임금을 올려주는 거를 저는 과거에 본 적이 없어요. 네. 최근 약간 다른 모습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돈이 많이 풀린 부분들이 화폐 가치 하락을 이끌고 있고 그게 자산 시장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약간 실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 연결고리인 임금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번에는 인플레가 진짜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어요. 벌써 두 분이 인플레이션 두 분 다 없어요 할 것 같으면 토론도 안 되고 재미도 없을 뻔했는데 오케이. 하기야 이러니까 시장에 늘 매수 매도가 부딪히지. 그럼요. 거래. 야 우리 재밌다기보다도 딱 시적절한 그걸 올려주셨네. 미 3월 고용 91만 6천 명, 예상치 67만 5천 명. 훨씬 상했네. 뭐 이리 좋아.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에 그거에 대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요 계속 이제 실업률 6%. 와. 임금 상승률 얼마인지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임금 같아요. 상승률. 도와주시는 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시간당 제가 이제 임금 얘기했으니까 시간당 예. 임금.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은 당분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정부가 정책 이름이 잡스 플랜이에요. 잡스 플랜. Jobs plan. 네. Job. 네, 잡. 일자리. 잡. 지금 네. 그래 윤파트 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오늘 꼭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4월로 접어듭니다. 4월로 접어들면 이제 뭐가 나오나 하면은 1분기 성장률도 나오고 이제 3월 무슨 뭐 CPI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작년 3월이 뭐였나 하면 팬데믹의 절정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3, 4, 5 그때 뭐 2천만 개가 일자리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3월 달.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번 2분기는 제가 봐서는 이 엄청난 이 기저 효과를 갖다가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의 문제 같아 시장이. 맞아요. 그러면 이게 성장률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무슨 뭐 인플레이션율도 굉장히 그거 높게 나오고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개수도 아마 좋아질 거예요. 지금 뭔가 이렇게 개방하는 데가 많아졌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면은 이걸 갖다가 잘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벌써 일각에서는 선수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도 이렇게 선수들끼리 모이는 단톡방에서 들은 얘기인데 야 이제 분위기 살살 바뀐다. 미국채 수익률대로 오르고 주식은 주식대로 오른다. 이런 장이 올지도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최근 한두 달 동안 익숙해졌던 야 금리 오르면 주식 팔아. 금리 빠지면 주식 사 하던 이런 어떤 알고리즘의 주문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도 올라가 성장률도 올라가 요런 이제 2분기가 될 것 같아. 전략 어떻게 세우실게요? 2분기는 사실은 그 전략을 펴기에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마 고민하는 시기일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2, 4분기는 지형으로 보게 되면 히말라야 산맥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유가만 보더라도 작년 2, 4분기 유가의 평균 레벨이 한 20불이에요. 뭐 한때 마이너스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지금 60불이잖아요. 3배가 올랐어요. 유가의 상승률이 300%입니다. 시간당 임금 플러스 0.1. 0.1? 아직은 안 올랐네요. 아직은. 네, 아직은 괜찮은데. 저널비.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유가의 상승률만 3배면 이 물가 상승률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연준이 목표로 한 2%는 너끈히 넘을 것 같고 뭐 거의 3% 숫자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갑자기 물가가 이제 급등하게 되면 사람들이 통화 긴축이 좀 빨라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공포감이 아직은 2, 4분기에 좀 지배할 거예요. 잠깐만요. 네. 말씀 중에 마이너스 0.1이네.
마이너스였군요. 지금 눈이 침침해가. 아, 예, 감사합니다, 캐리온님. 예, 마이너스네요. 네. 임금 잘 안 오르네. 아니 미국은 그렇고. 미국.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임금 올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산 가격의 인플레가 실물로 전이되느냐의 연결고리가 임금 상승이다. 네, 그 말씀. 네. 그 부분을 향후에 네, 우리가 네, 지켜보자. 네.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2, 4분기 당장 뭐 금리도 오르는데 주가도 같이 오르는 거를 생각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한 스텝 시장은 좀 쉬어볼 것 같고 말씀했던 것처럼 물가가 급등하는 거를 채권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아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얼마만큼의 이 시장의 우려를 다독여줄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상승해도 주가 같이 상승하는 국면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2분기 당장인지는 저는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지켜보려고 해요. 지켜볼라. 네. 윤 파트장님은 그 동안에 네. 저희 주간 전망대에 거의 뭐 한 4, 5주 간격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작년부터 계속 주식 좋다 그래. 주식 좋다 그러셨어요. 주식으로 너무 오래니까. 주식 좋다 그러셨는데 네. 자 이제 요 2분기 딱 접어들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뷰가. 그러니까 1분기에도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S&P 500은 4,000을 신고점을 넘었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분명히 작년에 많이 앞서갔던 흐름에서 금리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올해 주식시장을 좋게 봤던 건 아주 나이브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좋아지는데 뭐 정책이나 유동성의 환경이 나중에 바뀌는 리스크는 또 봐야 되겠지만 네. 전체적인 큰 틀이 좋아지는 국면에서 아니 금리 올라가는 게 주가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예. 사실은 이 시장이 금리 워낙 낮은 금리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생겼지 원래는 금리하고 지금 주가하고 이렇게 추세를 제거해놓고 같이 상관관계 그려보잖아요. 네. 그건 양의 상관관계예요. 금리 오를 때 주가 올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리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그러면서 요 근래 뭐 우리나라에도 포스코 같은 회사가 뭐 52주 신고가를 본다든지 뭐 쳐져 있던 뭐 철강, 조선, 뭐 우리 구경제 산업도 기계 막 이런 것들 보시면 화학 정리도 뭐 요즘은 굉장히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작년에는 낮은 금리 때문에 비싸도 안 비싸 보였던 주식들. 그래서 제가 전에 와가지고 뭐 불타기 뭐 이런 얘기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가다가 올해는 금리가 올라오면서 그 적정가치 따지다 보니까 걔네들의 조정이 나왔지. 저는 올해도 그거 하나는 지금도 확실하게 얘기해요. 2분기부터의 본격화냐. 이 금리에 대한 노이즈들은 이제 금리가 숨고르기 하면서 좀 줄여가는 과정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 비트코인도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지수값들은 위험값들은 올해 지금 현재보다는 연말값이 확실히 높을 거다. 그거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고요. 코스피도 1분기 좀 많이 쉬었죠. 확실히 앞서가면서 많이 쉬었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 3,100 뚫고 뭐 오늘 보니까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 일목균형표 그리면서 운대를 뚫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던데 제가 그거 보고 아 그래 또 이런 거가 필요한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펀더멘탈을 보는 제가 봐도 올해 이 뭐 뒤에 또 얘기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한국 증시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지수가 분명히 지수 기준 그러니까 작년에는 워낙 남들 좋다는 주식의 테마들이 유행하면서 벌 때 화끈하게 버는 장이었는데 올해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지만 네. 조금 더 안전성 있게 요즘에 진짜 필요한 말이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포트폴리오 짜가지고는 이거 먹고 이거 터지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올해는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진짜 올해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안정적으로 짜고 가면 지수 기준으로는 작년만큼 돈 버는 거 기대하는 건 좀 무리고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래요. 지금 일단 우리 윤 파트장님의 뷰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박정현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주식. 예, 일단은 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시장을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 또 인플레이션 상황을 좋아해요, 주식 시장은. 근데 1, 4분기에 쉬었던 이유는 그동안의 주식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흔히 말하는 성장주, 기술주, 미래 밸류에이션을 땡겨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 상승에 좀 민감하고 조정의 빌미를 줬었을 뿐인 거고요. 이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시장 색깔이 좀 변해가지고 뭐 지수는 쉬고 있지만 종목들 보게 되면은 1, 4분기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뭐 무슨 조선, 뭐 중공업 이런 헤비 인더스트리 종목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지수를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스타일하고 섹터 종목을 봐야 될 때고 시장은 손바뀜을 보이면서 주식시장 자체는 바야흐로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식시장에 대한 뷰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본 게임이다. 어떠한 섹터와 어떠한 종목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저는 조금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그래도 30초짜리 두 분 뷰를 다 듣고 싶어요. 달러. 약간 고비 온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작년부터 이 저금리 환경에서 사실 미국이 저렇게 달러를 많이 풀면 달러가 약할 거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가 미국 경기가 워낙 좋은 쪽 모멘텀으로 최근엔 달러 반등이 좀 셌고 하지만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본 게 그 흐름의 되돌림 정도가 좀 생각보다는 워낙 미국 경제가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도 이제 백신만 보급되고 나면 처져 있던 경제들이 올라올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유로화가 올해는 1.2 정도를 회복한다라는 그 믿음 자체는 저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조 자체가 달러 강세로 계속 갈 거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되돌림이 조금 2분기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그 경제 인플레이션 정책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달러에 대한 흐름도 조금 바뀔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뭐 1130원까지 갔는데 원화는 또 상대적으로 요즘에 수출 경기가 좋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좀 세긴 해요. 네네.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저희는 우리 원화 기준으로는 올해 말까지 갈 때 다시 1,100원 밑으로는 좀 안정화될 수 있을 정도의 연말까지는. 네. 그래서 달러의 가치는 조금은 좀 다시 뒤에 좀 풀리지 않을까. 오케이. 네. 박 박사님. 저도 약간 달러 약세를 보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올해 미국에서 지금 계속 신규로 달러가 풀어지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 이외의 신흥국 통화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 약세 환경인데 1사분기에 달러가 강했던 이유는 그냥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인플레이션 온다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긴 했었는데 설령 인플레가 와도 이제 2% 정도 얘기하면 미국채 10년이 지금 1.7 정도 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은 뭐 한 30bp 정도. 근데 올해 이미 연초부터 한 70bp, 80bp 올랐잖아요. 네. 그 얘기는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상승의 강도는 우리가 봤던 것보다 좀 약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금리 때문에 달러화를 강세로 가는 흐름들은 조금 약해질 거고 기본적으로 이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돈이 풀리는 부분에 대한 감안해 보면 달러의 흐름 자체도 뭐 아주 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강세 흐름들에서 다시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전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려야 하는데 우리 또 달고나 커피님이 또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요거는 우리 윤 파트장님이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인플레이션 알겠어요. 디플레이션도 알겠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되게 무서운 건 줄 알아요. 리플레이션 트레이더. 리플레이션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저체온증, 디플레를 걱정했던 상황에서 디플레는 저체온증.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고열. 열이 예, 펄펄 열이 나. 딱 올라오고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이제 조금 이제 추웠던 몸이 풀리기만 해도 이제 좀 달아오르는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열이라고 할 정도 인플레이션 상황까지는 가지를 못했는데 이제 몸이 좀 따뜻해지면서 체감적으로 와 좋아지네. 그게 리플레이션. 아 그래요? 그래서 일본 침체기 이후의 물가 반등 국면들을 제일 대표적으로 리플레이 다시 반등한다. 리바운드와 같은 의미로 리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그럼 써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는 것은 주식도 사고 네. 또 그리고 리플레이션 국면에서 제일 취약한 자산 채권. 이게 이제 왜냐면 인플레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요 근래 그래서 채권이 그걸 보여줬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주시장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치주들 뭔가 이제 좀 확실한 경제의 수혜를 보는 업종들 꿈과 희망의 주식들은 지금 그래 리플레이션 국면에서 제일 특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장당임금차가 확대돼요. 아하. 그 장당임금차가 리플레이션에 또 하나 잘 이렇게 좁혀졌던 그 금리차가 확 벌어지면서 아 이제 이게 몸이 이제 풀리는구나라고 할 때 그때 그런 가치주들도 좋고 나중에 이제 그게 피크아웃하고 장단기금차가 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리플레이션 국면에 어느 정도 정점 아웃되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단기금리가 올라오면서 장단기금차가 줄기 시작하면 이제 주식 끝난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 그렇게 쉽게 안 끝납니다. 그때부터 또 성장도가 좋아. 그래서 리플레이션 국면은 요즘 같은 그런 약간 우리가 작년에 싫어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쳐다봐 주는 게 리플레이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변곡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찰나,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느낌 온다. 예, 돈 까먹다가 돈을 이제 막 벌려고 시작하는 단계.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벌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가는 이제 막 전환하는 그런 변곡점적인 상황을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그런 변환의 상황을 리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만 리플레이션 때는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경거망동 안 합니다. 경거망동 안 해? 인플레이션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올리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쪼고 해야 되는데 리플레이션은 중앙은행들이 안 설치는구나. 차라리 리플레이션 국면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불감청이 완전 고소원이겠네. 약간 두 분 다 어쨌거나 대담을 하다 보니까 2분기 시작하면서 딱히 막 미리 막 던지고 나올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자산 시장에서. 전혀 저는 전혀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폭탄 돌리기인데 폭탄을 너무 일찍 돌리면 나한테 다시 그 순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 다 생생하시다 이 시간에 10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요. 이게 또- 오늘 라이브 처음이시죠? 이게 라이브가 또 나름 묘미가 있네요. 의미가 또. 있죠. 네. 더 자주 와주세요. 두 분 또 우리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주간 전망대 팬분들 많으시니까 고맙습니다.